밀리터리 마니아들의 놀이터 밀당백. 오늘도 열심히 밀리터리 소식을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밀당백 가이드, 밀당백의 1타 강사, 북한대학원 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이자 전쟁사학자 남보람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밀당백의 마스코트잖아요. 그럼요, 밀당백의 1타 강사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오늘 끼요. 야, 어디까지 가실지 모르겠네요, 정말. 자, 오늘 밀당백. 이렇게 여유롭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저희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 좋네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새끼손가락. 아, 새끼. PPL인가요, 이거? 약속해줘. 할 정도의 새끼손가락 펴주고. 오늘 어쨌든 이 차가 밀당백 주제와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이게 왜 있지? 자, 밀당백의 주제 공개합니다. 미국 탄생의 역사, 미국 독립전쟁입니다. 자, 미국 전쟁 이라면 생각나는 게 독립전쟁 독립전쟁, 그리고 남북전쟁. 남북전쟁. 그렇게 두 가지가 생각나거든요. 일단 미국 독립전쟁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당시 배경을 좀 귀에 쏙쏙 들어오게 1타로 좀 정리해서 끼우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큐. 네. 1620년. 네. 여기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이야기가 쉽죠. 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 박해를 피해서 미국 대륙으로 넘어갔다. 이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만든 마을들이 점점 불어나서 결국은 13개의 주가 되는 것인데 이 당시에 이들의 위치는 식민지 정착민입니다. 그리고 영국 국민이죠. 네. 그러니까 이들은 영국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투쟁을 해왔던 것이. 네. 1756년부터 1763년까지 유럽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영국과 프랑스 간의 7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7년 전쟁. 7년 전쟁. 근데 영국과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식민지를 넓히는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아메리카 대륙도 그들의 전장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영국이 이기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남는 것은 빚잔치입니다. 그렇죠. 전비를 어떻게든지 마련을 해서 전쟁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줄게 얘기를 했지만 대책이 없어요. 그럼요. 그러면 이 방법을 어떻게 타결하느냐? 식민지에서 세금 뽑아내는 거예요. 특히 신식민지,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세금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 세금을 다 붙여요. 대표적인 게 설탕세, 인지세, 차세. 지금도 그 인지 뭐 붙이고 그러면 뭐 350원, 400원 뭐 그렇게 내지 않습니까?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액수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자격증이 나가면 네. 그 인지에 붙는 돈이 지금 돈으로 400만 원 정도가 붙는 겁니다. 인지값만. 이런 게 모든 게 다 붙으니까 문제고 더군다나 문제는 예. 우리 영국 국민인데 우리도 영국 본토는 왜 이거 안 하고 왜 우리만 세금 내? 그렇지. 또 하나지. 그치. 결정적으로 지금 화가 난 게 뭐냐면 이 차에다 세금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차요? 네. 이건 말 그대로 그러게, 이건 좀 이 차 마신다는 건 브레이크 타임. 그러니까. 여유를 갖는 시간, 뭐 잠깐 쉬어가는 시간 이런 건데 이 시간마저 뭐 빼앗겼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안 되니까 어디에 돈을 붙이냐면 돈에 돈을 붙입니다. 돈에 돈을 붙여요? 그러니까 선고리를 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국의 파운드화를 강제에 네. 쓰게 하면서 이미 이자를 거기다 매겨놓고 파운드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냥 뭐 아니 따지고 보면 여기서 지금 숨만 쉬는 걸로도 돈을 내라. 맞지. 마찬가지죠. 거의 그 정도까지 오는 시점이 된 거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승질 나는 거죠. 네. 그러고 있던 차에 1770년에 보스턴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네. 주둔해 있던 영국군이 발포를 먼저 했다는 설이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노동자하고 싸움이 붙어요. 네. 여기에서 사람이 사망하죠. 네. 노동자가 5명이 사망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싸움에 가담한 노동자 등등은 처벌을 받고 재판을 받고 예. 영국군은 그냥 본토로 갑니다. 아하. 이 하나씩. 승질 나잖아요. 하나죠. 세금, 통화, 피, 사람이 폭동 일으키기 딱 좋죠. 그래서 이 한 방이 나중에 터지는데
이 한방이 뭔지는 뒤에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영국이 좀 압제적인 정책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간섭하고 협박하고 가중처벌하고 예. 이걸 보고 그 주변에 있는 13개 주의 통치자들 혹은 지식인들이 심상치 않다. 우리도 적보를 당하겠다. 그래서 각각 독립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독립전쟁의 서막이었다. 야, 일타강사답게 너무 흥미진진하게 벌써부터 얘기를 잘해 주셔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듣겠지만 벌써부터 너무 궁금한데 먼저 그렇다면 알아봐야 될 게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밀리터리 마니아. 오늘의 마니아는요, 이 미군보다 미 군복을 더 사랑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만나보았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뭐예요? 뭐야? 뉴욕 패션쇼예요? 아니, 근데 화면이 약간 분위기 있는데 이번에? 이제 FW입니까? 이게 뭐죠? 집에 야 이거는 군복인데. 행정복관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군복인데. 와 많다. 근데 다 다르네. 잠깐만 이게 행거가 저렇게 많은데 다 걸려있네. 그냥 군복이 아닌가 봐요? 총도 있네. 저 뭐야 총이야? 네, 제 이름은 박유상이라고 하고요. 1인 출판사의 편집장이자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그 중에서도 단독군장이나 군복과 같은 이제 개인 장구류에 주목한 작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 1인 출판사를 또 운영하시나? 밀리터리에 관련된 다양한 독립 서적들을 제작하고 있고요. 아, 재현까지 이렇게 하셨구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항목만을 수집하는 게 아니라 재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수집품들이 하나의 재현, 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의복부터 장비, 자잘한 액세서리까지 포함하는 컬렉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요. 수천 점 이상은 수집하고 있지 않나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수천 점이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장비가 좋아서 수집을 했던 건데요. 이제 지금에 와서는 역사 속의 특정 장면을 캐치해내서 특정 장면 속의 모습을 현대의 실물로 재현해내는 데에서 뭔가 재미를 느끼고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야 재현을 좋아하시는구나. 재현한 모습들 그리고 재현에 필요한 정보들을 나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궁금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혹은 나도 정말 이런 재현 취미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수집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유하고 싶어져서 그러한 공유의 목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 더 많은 자료와 더 많은 재현을 위해 수집을 이어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사실 군복을 수집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이제 주한미군의 장비를 중심으로 하는 미군 장비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게 아마 가장 큰 계기였을 것 같고요. 실용적인. 실용적이지. 맞지 그런 게 있지. 미군은 실용에 조금 맞아요 더 포커스가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현대 미군의 역사를 다루려고 하고 있어서요. 80년대, 90년대, 70년대를 상징하는 다양한 그 예전 것들을 주로 수집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이제 유럽 본토와는 떨어져 있는 환경에서 그들만의
그 실용적인 문화를 항상 발전시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더 직선적이고 실용적인 형태를 항상 띠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외형적인 측면에서 미군 쪽에 좀 더 흥미를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군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규모가 방대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주둔하는 미군이다 보니 가장 구하기도 쉽고 워낙 규모가 큰 데다가 이제 현대 내내 다양한 사건에 개입을 해왔기 때문에 독일군처럼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맥락이 끊긴다거나 이런 식의 변곡점 없이 그냥 전 시대를 아우르는 매니아층이 항상 존재해왔고 꽤 규모가 있어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유지가 되면서 콜렉팅하기도 훨씬 유리한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퍼티그 유니폼은 이제 작업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군 같은 경우는 이런 퍼티그 유니폼을 이제 작업복의 개념으로 별도로 지급을 해왔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무복 아, 근무복. 그것도 퍼티그에 들어가고요. 또 난닝구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네. 그 속에 있는 면티도 퍼티그의 일종으로. 민소매 셔츠.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그 기존의 전투복들에 비해 훨씬 튼튼하고 편안하다는 게 병사들 사이에서 알려지면서 실제로 전투복으로 다수 사용이 되었어요. 이제 그러한 피드백을 반영해서 미 국방부에서도 퍼티그 유니폼을 이제 전투복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고 결국에는 이 퍼티그 유니폼이 1950년대 들어서 새로운 전투복의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이런 옷은 권재관 형님이 좋아하는 옷 스타일인데? 저요? 형 퍼티그 옷 좋아하네요. 저런 옷 많잖아요. 지금 약간 우리가 입은 거 퍼티그 옷 같은데? 좋지요. 오! 데님이잖아요. 네. 데님을 이제 도용해서 그 퍼티그 정식 유니폼으로 처음 입기 시작한 게 해군이죠. 튼튼하고 그다음에 그 젖었다가 빨리 마르고. 네. 미육군 퍼티그 유니폼 중에 초기 모델로 퍼티그 유니폼을 이제 도입하게 될 때는 최초에는 캔버스 원단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두껍고 뻣뻣해서 의복으로 입기는 그다지 적합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1900년대 초반에 이런 당시의 작업복으로 많이 사용되던 데님 소재를 도입을 하게 되었고 그 데님 소재를 사용해서 제작된 퍼티그 유니폼들이에요. 초기 모델 중에 하나로 1919년도부터 큰 패턴 변화 없이 2차 세계대전 초반까지 사용되었던 모델이고 이거는 전쟁 이후에 이 모델을 다소 개선해서 전쟁 초기까지 사용되었던 그런 데님 퍼티그 모델입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제 좀 더 효율적인 전투복을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연구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퍼티그 유니폼도 좀 더 현대화된 미군을 위해 새로운 퍼티그 유니폼을 도입하게 돼요. 그래서 원단도 기존의 블루 데님에서 이제 올리브 드랍 색상이 염색된 HPT 원단을 도입하게 돼요. 이 다음은 HPT 퍼티그 유니폼이 전투복으로 도입되게 된 이후 그에 맞춰서 새로운 유니폼을 1950년대에 도입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보통 저희가 OG107이라고 알고 있는 이 유틸리티 유니폼이에요. 그래서 원단을 HPT 원단에서 OG107 색상 염색된 8.5온즈 백세틴 원단으로 제작을 한 전투복인데 여전히 퍼티그 유니폼이 하던 기존의 임무들을 이어받아서 사용을 하게 됐고요. 이 유니폼 같은 경우는 1980년대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군복의 발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도 미군이겠네요. 근데 또 여기에는 논란이 있어요. 왜요? 이분 그 독일파나 소련파랑 한번 같이 대담을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아주 그 피튀깁니다. 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헬멧인데 이거는 이제 보통 이런 헬멧 하면은 이제 영국군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국군 헬멧은 아니고 미군의 20세기 초기의 헬멧인데 M1917A1이라고 하는 헬멧이에요. 그래서 1차 대전 당시 미군이 참전을 했을 때 철모가 부족해서
영국군의 헬멧을 라이센스에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1차 대전 당시에 철모다 보니까 이게 노후화되어가지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1930년경에 내부 서스펜션을 개량을 한 1917 A1 헬멧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그 헬멧이 바로 이 헬멧이고요. 지금 저 약간 비행 접시처럼 생겼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많이 못 봤죠. 네. 저 귀합니다. 아. 왜냐면 저거를 저 방탄복. 그렇죠. 저거를 조금만 손대면 바로 그 다음 모델로 개량할 수 있잖아요. 고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반납한 다음에 다시 다 고쳐서 받았어요. 아. 그래서 저 형태가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아. 당시 미군의 규모가 워낙에 작았기 때문에 생산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현대까지 남아있는 물량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가격대가 오히려 다소 고가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국 영화에 나오는 군대 영화들은 다 저 헬멧이었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렇죠. 장비 개선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고 그 결과적으로 등장한 것이 이 M1 헬멧인데 전근대적인 헬멧의 형태를 떠나서 이제 현대전에 보다 알맞는 형태의 새로운 헬멧을 개발하게 된 것이 1940년대 초에 개발되어서 2차 세계대전 내내 사용되었고 1980년대까지도 사용되는 헬멧이죠. 이 헬멧 같은 경우는 프랑스 갈레사에서 제작한 스펙트라 헬멧인데 현재까지도 미 육군이 사용하고 있는 ACH 헬멧의 원류가 되는 헬멧이에요. 그래서 2000년 초반에 등장해서 이제 미군이 이 헬멧을 기반으로 한 신형 헬멧을 도입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현재 ACH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헬멧이거든요. 유럽 특수부대뿐 아니라 미군 특수부대도 2000년대 초반까지도 사용하는 모습이 확인되어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수집을 하게 되었어요. 귀를 덮잖아. 네. 저기 맞죠? 이제 전원 분석을 해보니까 네. 후두부나 축두부에 의한 그 타격에 의한 사망이 많다는 게 확인이 돼서 뒤쪽을 좀 더 보강한 거죠. 이거는 이제 요즘에도 잘 나가는 옵스코 회사의 그 패스트 헬멧인데 최신 모델은 아니고 좀 예전 모델이에요. 근데 이게 왜 비싸지냐면은 이게 네이비실에만 지급된 특별 색상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회색 색상은 일반 소매 시장에 내놓지 않는 모델이거든요. 현재도 콜렉터들 사이에서 가격대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베이에서 현재 700에서 1000달러 정도 할 거예요. 면 넘네요. 130만 원? 네.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어쨌든 실용적인 걸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기술이 뛰어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술이 뛰어나지 않으면 이 실용적인 거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맞아요. 정말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미군이었습니다. 진짜. 와. 수집의 목표가 재현이다 보니 좀 더 재현에 적합한 장비들을 우선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수집가분들은 상태가 더 좋거나 아니면은 뭐 스탬프나 라벨이 남아있는 그런 장비를 선호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최대한 당시에 실제 사용된 것 같은 느낌을 내길 원하거든요. 예, 이 복장은 이제 1991년경 네이비실의 함상 검문 검색 복장이에요. 그래서 1991년 당시에 이제 VBSS라는 이름으로 함상 검문 검색이 이제 본격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체계화될 초기에는 이제 네이비실 일부 팀이 그 임무를 전적으로 위임받아서 해당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옷으로 설명드리면은 비행사용 이제 방염 소재로 된 원피스 슈트인데 좁은 함상에서 이제 활동하기에는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적어서 그리고 또한 함상 작전이라는 특성상 방염 재질이 기본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성인 요소까지 포함되어 함상 작전 전용 의류처럼 사용되었고요. 이 조끼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이제 1990년대 초반, 80년대까지는 전술조끼라는 개념이 그리 널리 이제 적용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네이비실 대원들은 주로 이제 보급품으로 보급되는 유탄 발사기용 조끼라던가 아니면 비행사용 서바이벌 베스트들을 이제 파우치를 뜯어내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파우치나 이런 다양한 스트랩과 수납부를 이제 추가해서 자기만의 베스트로 개조해서 입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것도 당시의 물건 중 하나입니다.
이게 저거 그거 아니야? 야간 투시경, 야간 투시경. 이거 같은 경우는 PBS-7A라고 하는 야간 투시 고글인데 미군의 초기 야간 투시경 고글 모델 중에 하나로 1990년대 초반에 처음 도입된 모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유의 형태가 주는 위압감이 있고 그 외에도 그러한 형태적 특성을 살려서 다양한 매체와 미디어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아마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가장 유명한 것이 영화 고스트버스터즈에서 사용이 되어서 이제 심지어 이제 고스트버스터즈 코스플레이어들이 실제 야간 투시경을 가져다가 영화 소품으로 개조해버린 일도 상당히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그래, 이거 총도 이게 왜 저렇게 많아? 그런 것도 신기해요. 이건 PBS-17 야간 투시 스코프라고 하는데 미군에서 이제 테러와의 전쟁경 해서 처음으로 도입했던 야간 투시 조준경인데 말 그대로 야간 투시 기능이 있는 스코프예요. 배율 스코프. 기능 제작을 통해서 3D 프린트로 제작을 했어요. 저도 이제 따로 후 가공을 한 번 더 거쳤기 때문에 실물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으로 완성이 되어서 매우 만족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제가 사실 이 스코프를 항상 가지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드라마 제네레이션 킬에서 그 주인공과 그 주인공 주변 인물들이 이 스코프를 달고 나오거든요. 꽤나 상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는데 그 제네레이션 킬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점에서도 상당히 사람들에게 반응이 좋았던 제품입니다. (1957년) 미국 아칸소 주의 작은 도시 리틀록에 군인이 투입됩니다. 그 당시 미국은 흑인과 백인이 다른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모든 아이들은 같은 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죠. 이때 9명의 흑인 학생들이 백인 학교인 센트럴 고등학교에 입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백인 군중들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군인 1200명을 보내 흑인 아이들을 보호했습니다. 덕분에 9명의 흑인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리틀록 9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건은 미국 민권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네, 이 마네킹은 1957년 보통 리틀록 위기라고 부르는 사건에 투입되었던 101 수사단 소속 병력의 모습을 재현한 거예요. 1950년대 당시에 미군의 전형적인 복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1950년대라고 하면은 큰 전쟁이 한국전쟁 이후로는 없었기도 하고 대부분이 유럽과 본토에서 냉전을 겪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이제 노출되는 모습이 크게 많지 않았는데요. 상의는 이제 흔히 퍼티그 유니폼 중에 하나로 전투복으로 이제 새롭게 도입된 유틸리티 유니폼 상의를 착용하고 있고 하의는 1950년대 한국전쟁을 계기로 새롭게 도입된 개량형 필드 유니폼인 M1951 필드 팬츠를 착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카고 바지가 저 때부터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전쟁을 안 하고 이때마다 관측되는 변화 중에 하나는 바지통이 넓어졌다 줄어졌다 넓어졌다 줄어졌다. 전쟁을 해보면 바지통이 딱 맞으면 쓸리고 불편하거든요.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물이라도 묶거나. 예,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어져요. 네. 평시가 되면 이게 쫙 맞아 입거든요. 아, 줄어듭니다. 근데 지금 보면 M1951은 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해보니까 그렇지. 딱 맞으면 너무 불편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101 공수사단은 여전히 낙하산 공수부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카고 바지를 착용함으로써 기능성을 강화했으며 공수부대의 전통에도 맞는 활용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보시듯이 M1 게런드 소총의 이 신형이라고 할 수 있는 M5 대검을 착검하고 있는데 이 대검에는 이제 시위 진압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대검집을 씌운 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저는 군복을 어떤 역사적 의미나 이런 것 때문에 모으기보다는 그 군복 자체가 가지고 있고 군복과 그 군 장비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 특성에서 가장 매력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군복에 다양한 주머니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머니가 달려 있고 군장을 입었을 때 다양한 주머니들이 온몸에 둘러지는 모습, 그런 실용적인 그런 모습들이 좋았거든요.
저는 미군 장비를 통해 역사 속 한 장면을 기록하는 마니아입니다. 야, 잘 봤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밀리터리 썰전 밀전입니다. 이번 주제는 밀당백의 1타 강사, 우리 남 교수님이 말아주는 키워드로 보는 미국 독립전쟁. 이것만 보면 당신도 미국 독립전쟁 완벽 마스터가 됩니다. 그렇죠.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수학은 정승재고요. 밀당백에는요, 남보람 교수님이 있습니다. 아, 예. 첫 번째 키워드가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네. 요 차 아닙니까, 요거? 이거 아까 요거. 우리가 살짝 마시면서 얘기했었던 네. 그래, 이게 뭔 맛이야, 나 이 진짜 모르겠어. 차가 이게 뭔 맛이야, 이거요? 이게? 녹차야, 녹차. 이게 무슨 녹차야, 빨간데? 왜? 녹차가 종류가 많죠. 아, 얼그레이네요, 얼그레이. 얼그레이. 얼그레이입니다, 얼그레이. 하하, 이 사람. 얼그레이. 아, 원래 뭐 알아요? 즐겨 드세요? 뭐 알아요? 아, 또 하필 또. 아니, 나 참. 야, 하필 아니, 또. 오냐오냐 해주니까 계속 뭐 왕단도 하나 봐. 야, 남 교수님 쌍화탕이에요? 왜 이렇게 입안에서 부셔? 이것 때문에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 차 맞아요. 이 차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네. 1773년 12월 16일 매사추세츠 보스턴 항구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자유의 아들들이라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국민이 뭐 때문에 지금 화가 났냐면 식민지 정착민들이 차에다가 세금 매기는 것 때문에 지금 열받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당시에 보스턴 일대를 관할하고 있던 그 총독이 그 식민 정착민들은 이렇게 세금 많이 붙인 차 우리 못 먹겠다. 네. 들어오지 마 하고 막고 있는데 야 그거 풀어버려 하고 강제로 그걸 막 내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말을 정말 귓등으로도 안 듣네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차가 한 342박스가 있었다 그래요. 네. 그거를 배 세척해서 끄집어내가지고 바다에다가 퐁당 빠칩니다. 그 차를 버렸는데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냐? 네. 당시에 차는 아주 고급품이고 사치품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23억을 바다에다 갖다 버린 셈이 됩니다. 23억을요. 그냥 버린 거예요. 네, 물고기 밥으로. 그렇죠. 영국이 동인도 회사라고 있어요. 이 당시에 무역회사죠. 동인도 회사에 북미 차 무역 독점권을 주고 기존보다 50% 싼 가격에 차를 공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50% 싼 가격에 우리는 차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차를 바다에 갖다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세금을 붙였기 때문만은 아닌 겁니다. 어? 그 세부 내역을 좀 들여다보면 예? 세금을 올리고 내리는 그런 쪼잔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는 게 아니야. 왜 의사결정권이 너희에게만 있어? 우리도 영국 국민이고 그래. 우리도 우리가 뽑은 대표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 대표가 왜 영국에 건너가서 의회 의사결정에 참여를 못하고 우리는 왜 항상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사실을 사후적으로 알게 되느냐. 이것이 틀렸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기존에 차를 밀수비에서 팔던 식민지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권이 그거 없잖아요. 없어.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과 장사하는 사람이 둘이 같이 화가 나면 그렇지. 정말 무섭고 그 끝난 거죠. 사실 끝난 거예요. 네. 이거는 뭐. 그래서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의미에서 차를 바다에 빠뜨렸던 것이고 이 또 세금을 인하했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닌 게 지금 50% 싼 가격에 차 시컷 먹고 여기에 푹 빠졌어요. 나중에 올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를 종속시키려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에 반발을 크게 했던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인디언 분장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일종의 상징적인 저항인데 누군지 알게 되면 처벌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디언 북장. 당시 이제 그래서 저를 빠뜨린 사람들이 다 인디언 복장을 한 거군요. 그렇구나. 자, 그리고 영국은 원래 제가 보기에도 그 홍차라고 하잖아요. 이 티. 네. 티가 유명한 건 알겠어요. 미국은 티가 유명하지 않지 아, 않습니까? 미국은 아메리카노 아닙니까? 그래, 형이 말한 대로 커피. 그래, 커피가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 뭐 스타벅스. 미국은 그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영국에서 왔다. 왔으니까. 영국에서 네, 왔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영국 국민이고 식민지 정착민이고 네. 아직 미국 사람이 아닌데 차 갖고 저렇게 장난치니까 이때부터 야 우리 그럼 차 안 마시 다른 거 뭐 있냐 어떻게 보면 따지고 들어가면 이때부터 커피 마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아, 이때부터. 원래 이제 이 당시만 하더라도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차를 연간 한 450톤 이상 수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귀족들 또 돈 있는 사람들만 마셨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마신 거죠. 네. 보스턴 차 사건 이후로
이제 차 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제 안 마시게 됐고 그 대체로 이제 커피라든지 다른 것을 따지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게 사실 영국 입장에서도 이 자기 배에 실려있던 차를 이게 바다에 다 던져버린 거잖아요. 그쵸.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정말 엄청나게 세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탄압이 들어가는 거죠. 네. 지금 영국 국민이긴 하지만 통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화났지. 그죠. 화났어. 나 화났어. 그래서 네. 탄압법을 제정을 해요. 탄압법을 냅니까? 항구를 일단 봉쇄를 합니다. 한국 봉쇄. 네, 그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니네 물건이 왔다 갔다 굶겨 하니까. 죽이겠어 뭐 이런 그러니까. 거잖아요. 네. 이걸 지켜본 다른 식민지들이 야 우리도 같은 압박을 당하겠는데 해서 조심했을까요? 아니면은 더 쌓인 게 이것을 있으면 더- 일어났겠죠. 네. 우리도 조심했을 다 같이. 일어나죠. 우리도 일어날 것 같아. 어차피 저거 우리한테도 할 거야. 맞아. 우리도 뭉쳐서 일어나자 우리도 그렇죠. 싸우자. 그래서 13개주가 똘똘 뭉칩니다. 네. 그래서 자치권을 우리가 되찾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들이 이제 1차 대륙회의를 결성을 합니다. 1차 대륙회의를 통해서 결성하는데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민병대예요. 민병대. 그래서 이 민병대가 독립운동을 하는 실질적인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영국의 식민지에 벗어나기 위한 독립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바로 이거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전투입니다. 전투요. 당연히 이제 치열한 전투가 이제 벌어졌겠죠. 한판 해야죠. 네, 결정적 전투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렉싱턴 콩코드 전투요. 렉싱턴 콩코드 전투. 일단 이게 지명입니다. 네, 지명이 두 개가요. 네, 지명이고 1775년 4월 19일입니다. 네. 독립전쟁이 시작된 게 이 전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독립전쟁 시작이 바로 이날이군요. 4월 18일 밤으로 한번 가보죠. 이때 영국군 토머스 게이지 장군이라는 사람이 네. 이 렉싱턴 콩코드 일대에 무기를 은닉했다는 얘기를 듣고 1000명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민병대가 뭐 만들어졌다.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무슨 반란의 이런 냄새가 네. 난다. 그런 처음에는 거예요? 화약이 있는 것 같다. 네. 그 다음엔 무기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를 하고 이제 1000명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0명 데리고 올 때는 민병대인데 우리 영국군인데 그러니까 보면 도망가겠지. 그래서 4월 19일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피곤했을 것 같아요, 병사들이. 새벽 5시 30분에 딱 나타나요. 근데 렉싱턴 그린에서 민병대 77명하고 맞붙어서 첫 조우전이 발생합니다. 77명과 1000명이요. 네. 어쨌든 시간이 오전 7시가 돼요. 네. 그래서 영국군이 콩코드에 도착하죠. 네. 그래서 이곳에서 콩코드에서 다시 한번 교전이 발생하는데 이 콩코드에는 무기, 장비, 그다음에 민병대가 모여 있었어요. 거기 지형이 보면 몸을 숨기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은밀히 도모하기 딱 좋죠. 네. 그래서 이곳에서 시작을 하는데 일단 조우전이니까 평소 하던 대로 하잖아요. 77명 대 1000명. 그렇죠. 네. 1000명은 밀집 대형, 우리가 얘기하는 선형 전술로 총을 쏩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어깨와 어깨를 딱 붙인 상태에서 누구도 상급자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고 사격하면 사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집단 사격, 볼리 파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네. 근데 민병대는 다른 거예요. 숨고 엎드리고 돌아오고 여러 가지 전술을 씁니다. 지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냥 민병대인데 네. 정규군을 상대로.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것은 도시 지역 작전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실은 당시에 아주 혁신이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돌이 있으면 숨고 나무가 있으면 뒤에 쏘고 그러는 거지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 군인이 총을 들고 어디에 숨거나 바닥에 엎드린다는 것조차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완전히 전환이죠. 생각을 완전히 전환한 그런 전술로 1000명에게 큰 피해를 입힌 거죠. 네. 부상자 수만 좀 이렇게 보자면 네. 영국군이 사망이 73명, 부상이 174명. 실종이 26명이었다고 그래요. 도망가고 엄청 많네. 못 찾은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군은 사망이 49명, 부상이 41명. 이거는 명확히 미군이 이긴 미군이 겁니다. 이긴 거예요. 이긴 거죠. 민병대가 확실히 이긴 거예요. 연합군이 이긴 거죠. 근데 아까 77명이라 그러는데 둘 다 더하니까 77명이 넘는데요? 민병대 77명의 주변에서 이제 민병대는 아니더라도 도와줄 부장주라든지 아. 방금 또 핵심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총기의 개인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총을 들고 다 튀어나온 거죠. 어쨌든 이렇게 첫 전투가 지나가고 5월 10일에 2차 대륙회의를 하겠죠. 모여가지고 네. 야 우리 이거 계기로 삼아서 독립하자. 이거 지금 우리가 잘하면 이길 수도 있어. 네, 그렇지. 뭉치면 산다. 올라왔지. 이걸 이제 자기네들끼리 안 거죠.
그래서 저 유명한 토머스 제퍼슨의 독립선언서가 나오는 거예요. 오. 우리가 일단 정체성과 가치관을 밝혀놓고 가자. 그러고 나서 6월 15일에 예. 우리가 이거를 민병대로 해서 농장주들, 기업가들, 지역의 유지들 위주로 게릴라식으로 하지 말고 군대 편성합시다. 정식으로 국가 대 국가로 붙어 봅시다 해서 대륙군의 총사령관을 선출하는 것이 6월 15일입니다. 이 대륙군의 총사령관이 누구였을까요? 대륙군의 총사령관? 네. 이요? 네.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게요. 1635년이요? 걸고 하죠. 나 이 걸고. 일단 일불. 네. 잠깐만요. 그럼 저는 먹다 남은 차를 걸겠습니다. 차도 나왔고 달러도 나왔고 아주 적절한 힌트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적절한 힌트가 나왔다고요? 이분인가요? 네. 이분입니다.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이 미국 독립군의 총사령관이었어요. 네. 아, 이분이 그랬어요? 대륙군 총사령관이자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몰랐어요.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던 것은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인격적으로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당시의 여건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였던 거예요. 어쨌든 13개 주의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 규합을 해서 그 이해관계를 다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투나 작전보다 이 정치가 훨씬 더 이 당시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랬을 수 있죠. 네. 또 원래 난세 조지 워싱턴은 영국군 장교로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요? 영국 사람이니까요. 네네네. 아, 그래서 영국식 교법을 장교였구나.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부대 통제를 알았기 때문에 예. 그 민병대, 아까 말했던 상인들, 농장주, 사냥꾼들을 모아서 만든 그 말하자면 우당탕탕인 독립군 부대를 네. 훈련, 편제, 장비를 갖춘 뭐 비교적 잘 싸우는 군대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결국에는 대륙군이 그 당시에 뭐 지구 최강이죠. 영국군을 이기고 독립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이 조지 워싱턴의 힘이 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조지 워싱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거 안 해주잖아요. 그러네요. 조지 워싱턴은 왕이 되라는 제안을 거절했던 유일한 장군이에요. 18세기예요 지금. 영국은 아직도 왕정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왕이 되라는 제안을 했는데 여기 있는 미국의 네, 이 땅의 그래서- 식민지의 왕이 되라. 네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지지자들이 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되십시오. 그랬더니 그것을 거절하고 군대를 해산시킨 후에 민주적인 절차에서 지도자를 다시 뽑아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대단하신 분이야. 다음 전투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이 전투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13개 주 전역에서 벌어지잖아요. 네. 다 볼 수는 없고 처음, 끝, 그 중간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 처음. 중간에 있는 거. 네네네. 세로토가가 중요해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면의 전환이 여기서 이루어져요. 전환이 됐다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만 딱딱 찝어서 가죠. 1777년이다. 뉴욕 인근에 세로토가가 있어요. 네. 여기서 영국군이 대륙군에게 항복합니다. 야, 영국군이요. 영국군이 항복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 일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때 미국 장군 이름이 게이츠다. 영국군 장군 이름은 버고인이었다. 이 정도는 외우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미 독립군의 첫 번째 전략적인 대승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략적인 승리라고 하니까 되게 크게 이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주변에서 보고 있는 이 전통의 강호 세력들이 대륙군 희망이 있는데 싶어갖고 여기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특히 프랑스가 대륙군 이제 도와줍시다. 숟가락을 얹으려고 했다. 여기서 프랑스가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이 대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중요하고 프랑스가 들어간 것을 보고 스페인하고 네덜란드도 들어가가지고 영국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영국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영국은 어딜 가나 밉상이 어쨌든 네. 이런 그 밉상 영국 네. 완전히 수세에 몰리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세로토가 전투였습니다. 세로토가 전투. 아니면 그러다가 뭔가 미국 독립전쟁을 마무리할 뭐 결정적인 뭐 전투 막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마지막 쐐기를 박은 전투. 네. 1781년 요크타운 전투입니다. 요크타운. 미국 독립전쟁의 군사적 승부가 완전히 사실상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이거 좀 추적을 해보면 1781년에 영국군이 버지니아 해안 요크타운에 병력을 집중을 시켜요. 네. 그리고 같은 해에
그 체서피크만 해전에서 프랑스 해군에게 영국은 패배했기 때문에 제해권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영국군에게 이것은 한판 승부, 상륙작전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륙작전이라는 것은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해상 통제력도 잃었단 말이죠. 네. 이때 미군과 프랑스군이 영국군이 상륙하도록 놔둔 후에 오히려 요크타운에서 포위를 해버려요. 네. 이때 한데 모아서 올라온 병력이 약 9,000명 정도 됩니다. 9월 28일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날 조지 워싱턴하고 프랑스의 라파에트 장군이라고 있어요.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프랑스 장군. 맞아, 프랑스 그래요? 장군. 맞아, 굉장히 맞아. 사랑해요. 맞아. 네. 워싱턴 장군하고 라파에트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포위를 하고 있는데 수적으로 우위입니다. 17,000명이 포위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영국군을. 그리고 포위를 해놓고 그냥 바로 공격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죽사발 만들고 들어가겠다. 그건 뭡니까? 포격을 가하기 시작해요. 진짜. 멀리서부터 이제 포격을 시작한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겨놓고 싸우는 거죠. 그렇지. 끝난 싸움인데 그치. 네. 넘어지네 때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진짜 그 꿈틀도 못하게 밟아버리려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영국군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구 최고군인데 또 포위가 돼가지고 포격을 받아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상하지. 맞아. 본토에서 증원병력이 오려면 대서양을 건너와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건너와? 그러니까 이제 포기 상태인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지원병력이 5일 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원병력 오기도 전에 전부 다 항복해버렸어요. 끝나버려. 못 견디지. 끝나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민지 주둔 영국 주력군이 붕괴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되고 영국 본토에서도 가보니까 이미 다 작살나 있던데요. 그래서 이미 이게 다 보고가 돼가지고 대륙군하고 더 이상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겠습니다 없다. 하고 회의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네. 지금 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전비 때문에 세금 매기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또 전비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네요, 또. 이거 이미 우리의 손익분기점에 한참 도달하려면 한참 가야 됩니다. 예, 멀었다. 가망이 없다. 여기서 손절하시죠. 영국에서. 네. 그래서 전쟁을 끝내기로 합니다. 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전투 독립전쟁은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전쟁은 지금 현 국면에서 끝났다. 끝났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는요, 파리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미국과 영국의 전쟁이에요. 네. 파리 조약이요. 갑자기 생뚱맞게 파리가 나옵니다. 네. 방금 얘기했던 요크타운 전투가 마무리한 것은 1781년, 네. 파리 조약이 맺어지는 것은 1783년. 네.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바로 조약이 맺어지는 건 아니죠. 한 2년 정도가 있었네요. 그렇죠. 이제 서로 계속해서 항복을 하지 않은 세력들, 잔존 세력들 정리하고 정치적으로 사전에 실무 협상할 거 하고 파리 조약은 결국 뭐냐면 이 13개 주의 독립을 승인한다는 것에 도장을 꽝꽝 찍는 거잖아요. 해야죠. 조약을 그러니까 해야죠. 이걸 파리에 가서 했는데 파리에서 한 이유. 그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한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승전국 명단에 프랑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프랑스가 지금 현재 영국과 오랜 동안 전쟁을 벌여왔고 어떤 조약을 맺는 상징적인 장소를 한 군데 선택한다면 네. 프랑스의 파리를 선택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거죠. 승전국 중에 한 나라도. 네. 그리고 현재 영국하고 어쨌든 식민지하고 같이 전쟁을 벌였는데 네. 둘 중에 어느 곳에서 조약을 맺는 게 더 낫겠어요?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영국에 가서 조약을 맺기도 애매하고 그것도 이상해. 식민지에 와서 뭐 하기도 조금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중재국 비슷하게 나선 거예요. 네. 이 영국 입장에서는 식민지에서 사실 항복 선언을 하라고 하면 끝까지 안 하죠.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 체면을 세워줄 만한 장소로 이 양자가 아닌 프랑스 파리를 내세운 곳이기도 하죠. 그렇구나. 이 세워줬네, 한번. 자, 이게 파리 조약 때 그린 그림이거든요. 근데 무슨 왼수를 졌는지 훼손돼 있죠. 네. 오른쪽에 예, 그렇죠? 없어요. 근데 다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아주 이거 이상해요. 훼손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봐봐요. 뭔가 정밀하게 지웠거나 맞아. 아니면 뭔가 그리다 말았어. 그리다 말았거나 그리다 말았어요. 스케치 그리려고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영국 대표들이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전투도 졌는데. 이거까지. 네, 여기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앉아고. 도저히 못 해먹겠네. 이렇게 하고 안 그린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나가버렸어요. 화가도 나 안 그려 그러면. 진짜로요? 그래서 이 파리 조약으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저기에서 보면 전투에서 얻은 땅이 저 노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공고히 지켜낸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영국으로부터 저만큼을 더 가지고 온 거예요. 미국이 국제적으로 완전한 주권 국가로 승인을 받는 겁니다. 예. 그리고 4년 후에 1787년이죠. 미 헌법이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89년에 헌법이 발효되고 초대 대통령이 이제 옹립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아까 조지 워싱턴. 그러니까 1달러. 중례지사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자면 요크타운 전쟁에서 승리한 날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또 파리 조약을 맺은 날도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미국이 독립기념일을 언제로 삼았을까? 아, 제가 아는 게 전날짜밖에 없어요. 그래 어디서 주워 들은 게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날. 이날이지 뭐. 이날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월 4일 날. 7월 4일입니까? 네. 제가 아는 게 딱 거기까지라서.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은 이런 게 좋아. 뭐야? 복잡하게 생각했나? 뭐야? 정답. 뭐 좀 줘요 그럼 또. 그 워싱턴 마뉴먼트라고 하는 그 워싱턴 중앙에 있는 그 링컨 대통령이 앉아 있는 그 공원에서 굉장히 큰 그 축포를 터뜨리면서 기념일 행사도 하는데, 자,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독립을 선언한 날이고 독립을 기념한 것이잖아요. 모든 국가에게 이 독립은 중요하겠지만 독립이라는 것은 특히 미국에게는 자신들이 종속의 입장에서 스스로의 의지를 발현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세계로 나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념물이 또 하나 뉴욕에 있죠. 이거 뭡니까? 자유의 신상. 네. 자유의 신사. 자, 오른손에 횃불, 네. 왼손에 독립선언문. 독립선언문. 네. 예. 저기에 보면 로마자로 돼 있는데 네. 1776년 7월 4일이 선명하고요. 이때 미국 독립 전쟁의 과정에서 보여준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지만 한 나라의 탄생 과정은 정말 영화로 만들어도 될 정도의 서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요. 미국의 이 독립전쟁도 아주 극적인 이야기가 가득했었습니다. 저는 위기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자기 방어를 위한 근접 전투수를 지도하는 전술 지도자 김승철입니다. 근접 전투술이란 미 유럽 특수부대에서 개발된 자기방어 전술 시스템인데 지금 25년 이상 지도하고 있는데 수련생 중에는 현직분들이 오거나 현역에 있는 특수부대 출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오거나 초빙돼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나이프로 공격할 때 이런 식의 크게 이렇게 막 흔들리는 공격은 방어할 필요가 없어. 방어도 못해요. 상대가 실제로 찌르려면 큰 동작이 들어올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 천천히. 반대쪽에서 주의할 점은 그냥 찔러. 브로킹 했잖아. 내가 그대로 내 겨드랑이와 팔 사이로 그대로 잡는 거. 안 그러면은 상대가 칼을 찔러서 나를 공격하겠죠? 그대로 잡고 팡. 그래서 이 팔꿈치를 꽉 조인 상태에서 조이고 있죠? 그다음에 잡아서 손목을 꺾어서 상대의 나이프를 뺏는 거죠. 브로킹 잡고 리킹 그치 그 손목 잡고 돌려서 훅을 치고 잘했어. 됐어. 그러고 뺐고 그쵸 잘했어요. 어색하지만 되게 잘했어요. 짜고 있는데 나는 뭐 대화 중이었어. 갑자기 총을 겨누었을 때 따라가서 총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발사합니다. 원투 옆으로 빠졌죠? 그럼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서 상대 탕 치고 걷어내면서 내가 순간적으로 목을 감어 이 손으로 왔죠?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돌리면 넘어지거든. 따라 들어가. 그대로 총을 계속 대고 있는. 팡팡. 이런 느낌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영화랑 무술을 보고 조금 신기해서 배우고 왔는데 우연치 않게 CQC라는 걸 보게 돼서 여기서 좀 더 하다 보니 재미를 느껴서 2년 동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는 되게 위험해 보이는 기술들을 자세하게 아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셔가지고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되셨어요? 원래 이제 좀 미국 유학 준비를 하다가 좀 호신술을 미리 배워놓고 가면 좋다고 친구들이, 미리 가 있는 친구들이 얘기를 해서 찾아보다가 좀 이게 제일 적합한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일반인들은 보통 원빈이 주연한 아저씨라는 영화 아니면 뭐 헐리우드 첩보 액션 영화에서 실질적으로 환상을 가지고 배우러 오시는 거고, 물론 자기 방어적인 것도 염려해서 배우고 있긴 하고 기본적으로는 취미적인 느낌이고, 현직 군인들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증받고 있는 근접 전투시라는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여기 하나뿐이 없고요. 자기 방어적인 거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걸 배우고 싶으면은 CQC를 배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는, 지금은 특정 매니아층들만 이런 통합전투 시스템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이나 경찰관들이 배워야 되는 부분 중에 1순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맨손 근접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전문적으로 배우지를 않아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가 가리키는 게 조금 확장됐으면 좋겠다.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남 교수님의 밀당백 삼행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밀크 캐러멜 좋아요. 당, 당뇨도 감소하겠습니다. 오, 100개 주세요. 오야. 굉장히 독립적인 밀당백 삼행시였습니다. 굉장히 독립적인 거였어요. 밀크 카라멜 주세요. 당뇨도.